도정정책 세미나 오늘 주제가 원탁회의인데요. 저는 충북경제포럼 정책분과위원이자 전직 충북경제포럼 사무국장 겸 현직 충북연구원 수석 윤영환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올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법인 충북경제포럼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충북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각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북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원탁회의와 자유토론을 개최하게 된 건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올립니다. 참고로 오늘 진행되는 원탁회의는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 진행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 순서는 충북경제포럼 이재진 회장님의 인사 말씀 이후에 7개 분야에 대한 패널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대략 한 오후 4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시간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곧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장님과 오늘 패널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경제포럼 이재진 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사정이 좀 있었는데 오다 보니까 또 차가 여기 입구에 너무 막혀가지고 제가 이렇게 늦게 도착이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도정 세미나를 그동안 해가 왔는데 원래는 저희들이 선거 때문에 5월달, 6월달 이 포럼을 못 하게 됐습니다. 포럼을 못 하게 되고 그때 못한 포럼을 이렇게 뒤로 넘기다 보니까 어떻게 또 이번 달에 이렇게 도정 세미나를 하고 또 포럼을 하고 이렇게 다 모이기가 어려워서 오늘 이 원탁 회의라는 이런 형식을 빌려서 오늘 도정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렇게 처음 해보는데 이렇게 우리 청주의 각 분야에 이렇게 정말 귀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을 이렇게 패널로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오늘 패널을 이렇게 또 흔쾌히 수락해 주신 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새 정부 출범이라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충북의 미래 발전 전략을 함께 고민해보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이 경제 환경 속에서 지역의 생존과 성장은 단순히 이 중앙의 정책을 따르는 것을 넘어 우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주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은 최근까지 이 민선 8기 투자 유치가 60조가 넘고 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 핵심 지역으로 우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정부 정책과 또 지역 역량의 조화로운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통찰력 있는 제안들이 충북의 정책 방향을 수립에 큰 기여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 패널에 참석하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진행을 맡으신 분으로서 청주대학 무역과에 근무하고 계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제 은사님입니다. 정책분과 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승락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저희 조직의 대표시죠. 김영배 충북연구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김갑수 대표이사님입니다. 한국교원대학 백성혜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가족센터의 박미영 센터장님입니다. 충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청주대학 환경공학과에서 근무하고 계신 홍상포 교수님입니다. 홍진태 교수님, 사실은 제가 한 15년 전에 그 첨단위로 복합단지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홍진태 교수님입니다. 약대 교수님이시죠. 뭐 경제통상 시절부터 그 부지사님 또 그렇게 제가 도에서 모셨던 분입니다. 정정순 대신택배 자문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경제기업과의 강태인 과장님과 전용환 주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일일이 소개시켜드리지 못해 죄송한데요. 충북경제포럼 정책분과 위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자축 박수 한번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그 제가 여러 번 뵀었는데요. 그 이장희 충북바이오 산학융합원 원장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드리시죠.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갈 길이 좀 멀어가지고요. 그 긴 얘기는 빼고 지금부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충북 지역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박승락 정책분과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충북경제포럼 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 박승락입니다. 여러분, 비가 이렇게 오는데 또 앞에 세월호 그 추념 행사 때문에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사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5대 정책 과제를 그렇게 천명을 하셨습니다. 이 5대 정책 과제를 내걸고 출범하시는데 총 246개 세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충청북도 국정과제 반영 건의 자료를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총 29개 중점과제를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새로운 정부와 함께 민선 8기 제4년차 되는 우리 충청북도는 새로운 정부와 이 정책 추진에 있어서 어떻게 화합이랄까요? 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충북경제포럼 이 주체가 되고 정책분과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이 원탁회의에서 그 주제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충북지역 발전 방안이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정하고 우리 여러 저명한 그러한 패널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은 패널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원탁 패널 토론 회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충북 플러스 원이라는 그러한 대선 공약에 맞춰서 7 플러스 1에 관한 그러한 주제별로 우리가 지난 7월 7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충북연구원에서 그 국토의 중심 충북의 내를 그리다라는 그러한 발표를 충북연구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충북에서 이러한 29개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충청북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이 7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어떠한 실천 방안이 돼야 되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조명한 분야의 토론자를 모시고 이렇게 토론을 되었습니다. 그러면 토론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토론 주제는 경제입니다. 이 충북의 경제 분야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신 충북연구원 김영배 원장님께서 현재 2025년도 대내외 경제 상황 및 향후 충북 경제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라는
어떠할 할 것인가는 예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영배 원장님을 초청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또 충북을 중심으로 해서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귀한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우리 충북경제포럼 그리고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지난번 토론회 때 말씀드린 그 이후에 우리 충청북도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그리고 토론회가 있은 이후에 좀 5개 전략과제와 10개 공약과제, 그래서 이제 7+1에서 이제 2개를 더해서 이제 10개가 또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조금씩 채워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또한 고견들이 모아지고 이런 것들이 또한 충청북도의 정책 방향에 그리고 과제에 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25%의 관세가 이제 거의 뭐 확정은 아니지만 그것이 8월 1일까지는 그때까지 협상이 되지 않는다라면 25% 관세 부과가 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5% 관세 부과가 되어지고 지금 우리 충북의 주력 산업인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영향을 받게 된다라면 저희가 지난 올 초에 충북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충북의 GRDP에 어쩌면 10% 이상의 감소가 예상되어진다.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만큼 타격이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충북이 제조업에 집중되어져 있는 산업 구조와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반도체 전 후방 산업까지 다 하면 450개에서 500개 정도의 기업이 있고 2차 전지는 좀 더 많습니다. 거의 950개에서 거의 그냥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500개, 1000개. 2차 전지는 1000여 개의 기업들이 충북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2차 전지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가져오면서 그래도 지금 충북 경제를 견인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또한 2차 전지가 그만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 안에 100여 개의, 1000여 개의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충북이 조금 높은 경기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약간의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좀 했었고요. 이제 지난해에는 그것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우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우리 역외 유출이 그만큼 또 많은 큰 것이 우리 충북이 가지고 있는 경제의 하나의 패턴이고요. 그리고 지역 간의 경제 격차는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청주가 인구도 그렇지만 경제 규모도 절반 정도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율이 전통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 중심 외에 일반적인 다른 산업들을 보게 되면 부가가치율이 상당히 낮아서 전국에서 14위입니다. 17개 시군 중에 14위. 그리고 민간 소비 또한 전국에서 1인당 민간 소비가 전국 14위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제 구조적으로는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새 정부의 공약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첫 토론자이니까 간단하게만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과제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이제 확실히 불확실성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부분. 그 중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수로 가지고 있는 그래도 확실한 상수는 뭐냐일 때 저성장 시대를 접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부분. 또 AI 시대를 맞이하고 또 산업 발전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대로의 기후 위기 문제. 이 기후 위기 문제는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와 연결되어 오면서도 또한 에너지의 문제로 그래서 특히 AI 시대를 접어들면서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한국의 AI 에너지 문제와 또한 탄소 중립 문제를 같이 가져오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성장 시대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앞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쩌면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다. 이제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역 간에도 양극화 모든 대부분의 부분에 있어서 전 분야에 있어서 양극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생 경제가 그만큼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과 또 앞으로도 어쩌면 특별한 조치가 없다라면 이것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그만큼 급선무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또한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에 우리가 복지 그래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경제 강국 그리고 복지 강국, 문화 강국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뭐 민주주의나 국가 외교 안보의 강국 그렇게 해서 5대 강국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뤄져야 될 오늘 이 패널 전체가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논의되어지고 우리가 당면에 있는 과제와 국가적 과제와 충북의 과제와 또한 국정 방향과 국정 철학이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충북이 해결해야 될 과제도 그 속에서 함께 찾아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충북에 대한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통상 환경적 차원에서 지금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이 부분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경제 외교 그리고 전략적 통상 정책들을 펼쳐가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건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 또한 하나의 토론 주제로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산업에 있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바이오나 우리 3대 전략 산업 등등이 충북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정부 또한 그게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A, B, C, D, E, F 인공지능, 바이오, 콘텐츠, 문화, 방위, 에너지, 공장 이렇게 해서 추진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5극 3특이라는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충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좀 같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하고요.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 중점 지역에서 우리 충북을 포함해서 충청권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또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 일자리의 부분은 정부는 연간 40조 원의 벤처 투자 시장을 육성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중점적으로 어떤 전략들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것이고 스마트 공장 확대를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소비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 소비 촉진과 그리고 생활 물가 안정 그리고 공공 서비스 개선 특히 지역 화폐 등등 골목 상권 활성화 등등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의
경제적 차원에서의 발전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포해드린 자료에 몇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다 말씀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7분인데 한 1, 2분 남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원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앞으로 AI 시대에 어떤 전략 산업을 육성해야 될 것인가 일대 방향성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충북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중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우리 전략 산업, 제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AI와 양자 기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사광 가속기 어떻게 보면 이게 3 곱하기 3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3제곱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3대 주력 산업과 2대 국가 전략 기술 그리고 거기에 방사광 가속기까지 우리 충북은 3대 기술을 접목시켜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산업을 그리고 특히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식 서비스 산업까지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충북의 방향성은 서비스업 확대라는 것을 조금 지난 한 5년 전부터 우리의 나갈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서비스업 그리고 지금 현재 과거에 가지고 있는 서비스업은 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이었지만 앞으로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서비스업으로 좀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AI 미디어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AI 문화 문화 콘텐츠 쪽에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는 등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제 방사광 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라는 부분하고요. 이제 한 가지 우리 연구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공장도 유치해야 되고 제조업도 육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다시 제조업이라는 겁니다. 미국도 다시 제조업으로 가고 있듯이 우리도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서비스업을 지식 서비스업을 확대시켜 나가고 강화시켜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제조업을 포기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기존의 전략 산업들을 더욱더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I와 양자 기술을 접목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하고요. 이것을 육성하고 또 기업들을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공장들을 또 유치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 충북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자립도가 지금 10.8%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지금 미래 준비를 해서 한 30%까지는 이미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는 30%에서 35%까지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에너지 지역 내에서 에너지 생산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이제 현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제시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선 공약으로서 그 중에 이렇게 보면 해안가를 중심으로 수도권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제시가 되어진 것인데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 충북은 한 가운데에 있으면서 붕 떠 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U자형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비읍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방안까지 저희는 조금 깊이 있게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대안들을 정부에 제시를 해야 될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에너지 믹스, 그래서 충북형 에너지 믹스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과 함께 이것은 단순히 산업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본 사회에서 농촌, 특히 농촌에 있어서의 기본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 그리고 햇빛 바람 연금 사업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보면서 이제 재생 에너지 공급 또한 공급을 통해서
우리 재생에너지 발전량이라든가 그리고 충북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반면 또한 그와 함께 지역의 경제에 그리고 특히 농가 소득이나 또 가계 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제조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퀀텀 점프를 해보자라는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대중소 균형 발전을 현 정부가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대중소기업의 균형 발전입니다. 이제 국가 균형 발전도 있지만 대중소 균형 발전 그 속에서 특히 우리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소중한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창업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까지 그래서 창업 생태계를 함께 대기업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청주공항입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또 물류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보겠지만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청주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를 입구 업구를 통해서 미래의 충북의 그리고 충청권의 경제 지형 구도가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그리고 좀 더 분산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벤트가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경제적 파급 효과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앞으로 더 연구를 하고 또 수요 창출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충북 연구원도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특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20년, 30년 뒤를 내다본다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또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수도권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는 산업과 경제 산업 그리고 전체 공간 구조까지 한번 고민해보고 또 그래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오늘 전 분야에 있어서 그런 차원까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계획도 함께 수립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배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북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의 어떤 그런 중추적인 지역으로서 지금 굉장히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충북이 U자형 어떤 그런 에너지 네트워킹에 있어서 허브가 되어야 되거든요. U자형에 그 중간에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허브가 꼭 필요한데 거기에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로 이 경제 분야에 어떤 추가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나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한 번만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이 시간상 우리 앞으로 토론자께서는 7분 이내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토론할 시간이 또 있거든요. 부탁드리고 또 진행상 제가 아까 그 서두에 시작할 때 앞에 도청에 앞에 거기 오늘 복잡한 이유가 세월호라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궁평 지하차도 참사 그 기념 그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문화 분야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문화 분야의 충북문화재단 김갑수 대표님께서 충북의 도민들이 최적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누리도록 환경을 만들고 문화예술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문화에 대해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문화 분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문화 분야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슬로건은 5대 문화 강국의 도약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봤을 때 문화를 가지고 국가 순위를 정한 자료는 없는데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을까 하고 좀 의문이 들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 결과로는 우리가 매년 콘텐츠 시장 규모는 매년 산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이라고 할 때는 순수 문화예술 영역이 있고 산업화된 영역, 콘텐츠 산업의 영역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콘텐츠 산업의 경우만 봤을 때는 우리가 세계 한 8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세계 시장 규모의 2% 정도를 차지합니다. 세계 시장이 지금 한 2,700조에 이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이 한 44%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일본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상위 5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77%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8위에서 5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 규모가 3배 이상 증가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412억 달러에서 영국이 5위인데 1,100억 달러로 증가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규모는 국가 규모에 따라서 결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 규모에서는 이런 시장 규모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현실적인 가능성보다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만큼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K 콘텐츠를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서 국가 3대 성장 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얘기를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산업 시장 규모를 300조를 만들겠다. 그래서 언론을 보시면은 300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 시장 규모가 150조입니다. 그러니까 150조의 시장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키우겠다. 5년 내에. 그리고 수출을 50조를 만들겠다. 연간 수출을. 우리가 해마다 문화를 수출해서 연간 한 17억 정도를 수출을 하게 됩니다. 반면 수입은 1조를 합니다. 우리는 전형적인 수출 국가입니다. 문화 수출 국가입니다. 매년 1조를 수입을 하고 17조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문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굉장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출이라는 것은 이 실제 여러 공식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문화 수출이 1억 달러 증가되면은 화장품이나 식품 등 관련 산업의 수출이 1억 8천만 달러 증가된다. 1.8배의 상승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은 영화나 드라마나 웹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개된 상품이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는 거. 그래서 요즘 뭐 삼양라면 이런 주가가 얼마나 뜨고 있습니까?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을 3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계획을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고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이 역할을 할 장관이 누굴까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선임한 것이 이제 문화부 장관인데 국토부 장관하고 그분이 이제 주로 IT 분야, 관광 플랫폼 분야 뭐 이런 분야에서 종사했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또 문화예술계에서는 최근에 또 반대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분이 문화예술을 뭘 아느냐? 산업은 아는데 사실은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하고 문화예술 파트하고는 좀 영역에 미묘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부가 콘텐츠 산업을 강조하고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충북의 현실은 어떨까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충북은 과연 이런 정책적인 트렌드에 얼마만큼 부응할 수 있을까? 실제 우리가 국내 매출액이 제가 한 150조라고 했는데 이 150조 중에서 충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0.2%입니다. 현재. 그리고 전국에 있는 콘텐츠 기업 중에서 충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가 0.78%입니다. 전국에 있는 콘텐츠 업체가 한 18,0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00개 업체 정도가 충북에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충북은 콘텐츠 산업을 얘기하기로는 이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충북만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콘텐츠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80% 정도 서울 경기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경쟁적으로 이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특히 이 콘텐츠 산업은 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호 산업이거든요. 고용 창출 산업이고 그래서 경쟁적으로 최근에는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소개하면은 전라남도 순천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굉장히 거리가 멀고
이 청주보다도 입지가 안 좋은 데인데 이미 거기서는 웹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 1조를 투입하겠다고 했고 실제 한 300억, 90억 정도를 우선적으로 투자해서 클러스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업체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쪽에 로코스라든지 캐나스라든지 세계적인 앵커 업체들을 일단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업체가 들어와야지 거기서 산업 생태계가 형성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순천시 내에 있는 빈집들을 순천시가 대거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그 빈 집에서 입주를 하면은 그 이전 비용을 부담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순천에도 여러 개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나온 학생들,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학생들을 기업들이 고용하면은 고용 지원금을 대신 시에서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0개 업체들이 그쪽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인 수주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수주를 받아도 국내에서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아시아, 동남아시아로 다시 생산기지에서 그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이런 것들을 국내에 다시 돌리기 위해서 순천시가 그것을 대기업들이 해외 지사를 순천시로 유치하는 사업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게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이 성패는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이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너무 미약하다. 왜냐하면 충북의 각 대학들이 제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충북에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모든 대학에 콘텐츠 관련 학과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배출된 인력들을 우리가 산업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저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입지적으로 봤을 때 서울 판교 이외에 가장 근접한 데가 충북인데 충북이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이 이 충북 앞으로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고 젊은 인력들을 고용을 창출하고 여기 생활 인구를 늘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역할을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리지만은 문화예술, 순수예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주민의 지역 문화 향유권의 문제, 관광, 생활 관광의 증대 문제, 이런 것도 새 정부에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갑수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짧게 핵심적인 발전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충청북도의 그 문화 콘텐츠 그 산업의 현황을 아주 적시를 해 주셨습니다. 사업체 현황이 충북이 0.18%라는 굉장히 낮은 그러한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충북 특화형 문화산업 클러스터가 필요한데 이것은 아까 김영배 원장님께서 제안하셨듯이 뭐냐면 AI 혁신 생태계와 함께 우리가 앞으로 AI 미디어 콘텐츠 스마트 파크나 관련 산업들을 여기에 유치를 하고 그리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AI 시대이기 때문에 AI와 콘텐츠 산업을 융합을 해서 충북이 그 허브가 되는 그런 때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추가로 문화 분야에 대하여 질문이나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 이렇게 자유롭게 한 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안 계신. 나중에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그렇게 토론하러 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교육 분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한국교원대학교 백성혜 교수님께서 교육의 도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교육과 관련된 문제와 충북의 인재 양성 발굴 및 교육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원대학교의 백성혜 교수입니다. 지금 앞서 두 분의 토론에서도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교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충북에서도 폐교가 속출하고 있고 또 전국의 교대 사범대학은 지금 소멸의 위기에 지금 도달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의 분야에 있어서의 그 혁신과 또 노력이 지금 좀 필요할 때이고요. 아시다시피 지역의 인재 유출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대학 졸업 후에 지역 정착률이 저조한 이유 역시 교육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김갑수 대표님께서 문화 분야를 얘기하실 때 문화도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하셨는데 교육 역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부가가치의 지식 서비스 산업의 확대가 지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에듀테크 산업 육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에 특화되어 있으면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그러한 산업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김영배 원장님께서 AI 융합 미디어 컨텐츠의 중요성을 또 말씀해 주셨고 이거는 또 당연히 문화재단의 김갑수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교육 역시 미디어 컨텐츠의 일부로서 개발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충북의 어떤 K-에듀의 구축의 환경을 좀 살펴봤는데요. 보면 충북 진천에 한국교원대학교가 있고요. 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 등 인력개발과 교육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북 청주에 저희 전국에서 유일한 종합교원 양성대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유아, 초등, 특수, 각 교과의 중등 교사를 모두 양성하고 있고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고 있으며 전국의 학교장들은 저희 연수원에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기술표준원, 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 융합기술센터 오픈랩 등 혁신도시에는 ICT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소재하고 있고 충북에 인접한 세종에는 교육부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KTS 분기역인 오송, 청주의 국제공항 등 지리적으로도 국내 어느 곳에서도 접근이 양호하기 때문에 에듀테크 산업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산업 육성하는데 굉장히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충북이 교육의 도시로서 한국 교육의 혁신과 디지털을 위한 K-에듀 허브 구축을 통해서 AI 디지털 교육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학습 방법,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교육 컨텐츠 개발 등 새로운 분야의 혁신적인 산업을 발굴한다면 굉장히 좋은 최적의 조건을 충북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례를 드리면 충북 라이즈 사업 중에 하나로 한국교원대학교는 현재 증평 시군 특화형으로 에듀테크 밸리를 구축하여 에듀테크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교육 솔루션을 개발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해서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하는 테스트 베드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K-에듀테크 인증 제도도 도입하려고 하면서 지금 평생교육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생애주기형 맞춤형 교육 시스템도 구축하고 또 김영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는 AI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AI 에듀테크와 관련된 기업과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을 이제 일구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중소 기업의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특히 에듀테크 관련해서는 창업 생태계를 충북에 조성한다면 굉장히 좋은 산업이 발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은 K-에듀 허브를 구축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의 불평등으로 인한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고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저희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북에서 위치한 인력 개발과 교육 서비스 관련 기관들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충북의 K-에듀 본산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전 세계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융합인재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백선희 교수님께서는 현재 충북이 K-에듀테크 구축의 최적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협력체계 구축이 아주 미흡하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그런 해결 방안으로는 충북의 K-에듀테크 허브를 구축하자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협력체계를 가버넌스를 구축해 주면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 간 우리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또 노동 문제나 그 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그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핵심 단어 키워드가 바로 그 허브 구축인데 충북이 AI 생태 산업 생태계 구축 AI 콘텐츠 그죠? 그런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핵심 허브로 그 다음에 K 에듀테크 허브로서의 그러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올해 토론을 많이 하기 위해서 나중에요. 이제는 복지 분야에 제가 질문을 받으니까 안 하셔가지고 나중에 종합 토론으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질문하실 질문하실 분 하십시오. 또 나중에 종합 토론도 하겠습니다. 짧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진천에 있는 CJ 그 회사를 갔다 왔거든요. 네. 저는 거기에서 이렇게 회사 소개를 하는데 저 깜짝 놀라서 이 CJ가 진천에 투자를 하고 앞으로 엄청난 투자 계획이 있는데 이 직원들을 못 구해서 충북에 투자가 안 하고 지금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니까 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 뭐 교원대 학생들이 대기업을 가려고 중소기업에 안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CJ 같은 대기업도 학생들이 안 간다 이거랑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학생들 자주 접하니까 그게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인데요. 네. 실제 이제 그렇게 대기업이 CJ가 온다면 좋은 기회겠지만 그게 굉장히 드문 기회다 보니까 이미 머릿속에 오리엔테이션 돼 있기를 내가 졸업하면 서울로 가겠다. 서울에 가면 엄청난 일자리와 가능성,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지방에서부터 이 유출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 이 지역에서 사람을 못 구하는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를 지역이 얼마나 사실은 서울 수도권보다 더 풍요로운 기회 도시인지를 저희가 부지런히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뭐 대학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학의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되는 이유가 다 웬만큼 공부하면 다 서울로 대학을 가기 때문인데 사실 지방대학 특히 뭐 충북대학 이렇게 교통대학 이런 데는 진짜 이번에 라이즈로 몇백억씩 받으면서 학생 교육을 위한 좋은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게 문제여서요. 저희가 앞으로는 초중고 교육서부터 교사 연수서부터 지역대학에 특화된 좋은 프로그램들과 기업들에 대한 안내와 소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젊은 사람들이 청주에 이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한지 이거를 좀 심도 있게 조사를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거와 연계해서 가장 우리 젊은 친구들이 중시하는 것 중에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 직주락입니다. 직장도 그리고 주거 정주 여건 그리고 락으로서 문화 체육 예술 등등등 모든 것이 이제 직장도 원래 10분 거리 아니면 30분만 넘어가도 이제 너무 멀다고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특히 CJ라고 한다면 그 혁신 도시 인근 그 진천 음성 정도까지라도 해서 기반 시설들을 어떻게 지자체와 함께 그런 것들을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의 계획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충북연구원도 그런 고민을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왜 청주대학교 졸업해서 무조건 수도권으로 그렇게 취업하려느냐 물어봤는데요. 가야 됩니다. 왜? 문화적으로 저는 원신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 경기권에 가야 문화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숨을 쉴 수 있고 그렇다는 데서 할 말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CJ, 예, 알겠습니다. 이장희 교수님. 네. CJ에서 대기업이지만은 이렇게 사람이 없는 이유가 중앙에서 서울에 뽑아가지고 내려보내면 녹지로 오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또 정주 여건에 정말 좋아야 되고 월급도 많이 줘야 됩니다. 힘들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그렇게 논의가 되어야 봅니다. 우리 이장희 원장님께서 우리가 하실 말씀이 우리가 토론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본적인 거는 지금 RIS 사업이 됐던 라이스 사업이 됐던 자체가 대학과 혁신기관 그리고 기업들의 조인트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충북대학교 가서 그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왔는데 대학 자체만의 인력 개발로 끝나고 그것이 기업하고 연결되는 연결고리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수업할 때마다 그 필드 스터디 같이 이렇게 쭉 해서 시켰던 게 뭐냐면은 오창이나 진천음성 또 청주 산단 그다음에 오송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조사를 해와라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시켰었어요. 근데 지금 아까 CJ 얘기했지만 CJ가 진천에 입주해 있다. 풀먼이 뭐 음성 쪽에 있다. 이런 것들을 셀트리온이 오창에 있다. 걸 학생들이 모릅니다. 이거는 저도 대학에서 40년 있었지만은 대학 교수들도 반성해야 되고 산학협력단도 반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역에 우수한 기업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우수한 기업들이 있다 하는 것을 모르고 그 회사에 대한 서베이나 또 그 회사에서 뭐를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맞춤형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기관에서 지금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몇 개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접목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충북 도내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은 자기 기업이 이렇게 와 있다 하는 것 자체를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대학도 이 지역에 어떤 기업들이 있어갖고 어디하고 트라이를 하면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커넥션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내일 개강하는 게 뭐냐면은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오송에 있는데 뭐 여기 홍진태 교수님 계시지만은 거기에서 지금 내년까지 400명을 뽑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프로그램에서 지금 30억 프로젝트도 받았는데 그런 개념으로 기업과 실제 인재들하고의 연결시키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되지 그 대기업들도 자기들이 입지에 있는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있다 홍진태 교수님 얘기했지만은 그런 기업과 대학에 해당되는 실질적인 내용들 자체 교류가 지금 우리 지역은 전혀 안 돼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장희 원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토론자를 더 받고 싶지만은 시간상으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종합 토론에서 또 모시겠습니다. 이제 복지 분야의 네 번째 토론이 되겠는데요. 복지 분야에서는 청주시 가족센터 박미영 센터장님께서 현장에서의 복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가족센터 박미영입니다. 먼저 충북 경제포럼 원탁회의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것이 사실인데요. 그 이면에는 다양한 사회 문제도 함께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 문제입니다. 세대 간, 계층 간 갈등, 젠더 갈등, 지역 갈등, 정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한국의 사회 지표에 따르면 정치 분야에서 77.5%가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50%가 넘는 국민이 갈등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결국 이러한 사회 갈등과 사회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층 간 사다리가 무너지고 고착화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사회 구조에 대한 불신과 갈등 그리고 원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가장 큰 가치는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것을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예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고, 복지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정책의 거시적 방향은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도록 지원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복지는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 교육, 주거, 의료, 돌봄, 고용 등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영역으로 보아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전 생애 주기별로 접근 전략도 매우 상이합니다. 모든 분야의 정책을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 통합을 위한 거시적 복지 정책 방향만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청주의 제공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현재의 복지 정책은 당사자가 인지하고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제공되는 신청주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청주의 방식은 복지 지원을 받을 자격 여부를 쉽게 심사할 수 있고요.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문제는 대부분의 취약계층은 정보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책을 스스로 인지하고 신청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이러한 현상은 결국은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족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만들어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요.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증평의 모녀 사망 사건과 같은 이틀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생활고를 이유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취약 위기 가족 지원을 위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되겠고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의 현장 판단권을 좀 강화시켜주고요. 선 집행 후, 그러니까 먼저 도움을 주고 후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지는 것들도 도입이 되어야 되겠고, 직권주의 같은 적극적인 방법들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봄 정책의 강화입니다. 우리 사회 굉장히 심각한 저출생 고령 사회인데요. 2025년 4월 기준 합계 출산율을 보면 0.79명입니다. 조금 올라가긴 한 겁니다. OECD 평균 1.51명보다 매우 낮은 수치고요. 통계청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4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였는데요. 25년에는 20%, 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돌봄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너무 절박합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1인 가구와 중장년층까지 생애 주기별로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돌봄 정책의 방향이 지금은 매우 공급자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돌봄 정책은 철저하게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노인 맞춤형 통합 돌봄의 경우 지역 기반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데요. 디지털 돌봄 기술이 도입된다든지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사회적 고립과 중증화를 예방하는 것, 노인 주거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것, 지역사회 자원 활용과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에 머무르면서 일상을 누리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형 돌봄 서비스가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동 돌봄 같은 경우는 전달체계 통합이 필요합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앙부처에서부터 상당히 분절적이고 복잡한 구조로 운영되다 보니 지역 전달 체계도 당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통과 협업이 어렵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돌봄 체계 통합과 공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돌봄 정책은 가족 정책이나 노동 정책과도 유기적으로 함께 고민되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 확대라든지 가족 돌봄 휴가 정착, 육아휴직 확대, 돌봄 종사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질 관리가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보편복지 실천 방법의 전문성 확보입니다.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 수당 지급 방식입니다. 현금성 지원은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삶의 질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결핍된 부분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과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즉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 간 복지 서비스 격차가 감소되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전달 체계 수립은 신중히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있는 전달 체계와 인프라가 자기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새로운 역할을 더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이거니와 그동안의 실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사회 통합의 밑거름이고 경제 성장의 동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식 기반 사회 안에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루는 가장 튼튼한 기초는 복지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는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결정하는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박미영 센터장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 분야에 앞으로 우리가 발전 방안, 충북 지역의 발전 방안을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맞춤형 돌봄 정책을 강화하라는 말씀 깊이 이렇게 깊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특히 거기에 생애 주기별 돌봄 서비스, 그 다음에 노인 맞춤형 통합 돌봄, 디지털 돌봄 기술, 그 다음에 지역형 돌봄 서비스의 도입,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밑이 빠진 것에 있어서 이게 물을 부을 수가 없죠. 그런데 복지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다시 그 밑에 빠진 밑을 채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돌봄 정책은 가족 정책과 노동 정책 또 경제 정책과 유기적으로 얘는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빠지면 다른 것도 다 밑빠진 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플로우에서 그 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이나 추가로 의견을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한 분 정도 제가, 예, 이충희 우리 센터장님, 우리 정책분과 위원이 있습니다. 후유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서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에 그 심사 기준이 2주를 소요하는데 그게 경과가 되면 한 달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정부에서는
심사 주기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여기에 수유자가 고통을 좀 덜 당할 수 있도록 그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현금 지원 서비스보다 다른 자립이나 문제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사실 이 부분에 요즘은 그 노인복지 아파트 요것들이 요 사항이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신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복지 이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생각을 합니다. 초고령화, 초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한 충청북도에서는 더욱더 이 분야, 노인 돌봄이나 이런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충북연구원장님, 김연미 원장님 하실 말씀 혹시 계십니까? 이 분야는 앞으로 충북연구원에서 더 많은 그 방안을 연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렇고 공동 토론회 등등을 참여하면서 이제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이제 주거 복지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제 먹거리 또한 복지로도 여겨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아까 경제 파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복지 시스템을 지금 현재의 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부분 그리고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부분 그거와 함께 이제 경제적인 부분 효율성 그런 것을 이제 두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복지든 어떤 생산성이 있어서 경제적인 가치가 창출되어지는 것과 연계시켜서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 말씀을 종식시키기 좀 그래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어지는 모델까지 지금 같이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지금 사회적 경제와 또 복지라고까지는 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연금이라든지 그리고 복지 체계까지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경제적 가치 창출을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모델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북연구원에서도 복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도시 재생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 충북의 복지 시스템을 좀 개선하는 데 있어서 또 지역 전문가님들과 같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충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홍상표 회장님께서 충북의 환경 문제와 보전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적 관점에서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비가 와서 이렇게 시원합니다만은 지난주까지 아주 폭염에 시달리면서 아주 그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실감을 했었고 그 미국 텍사스주에서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그 캠핑 왔던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뭐 물에 떠내려가서 죽는 미국 같은 강대국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고 그래서 그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우리 환경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뭐 인류의 종말이 그런 그 전쟁 뭐 또 심화돼서 핵 전쟁 때문에 종말이 올지 모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환경 분야에서는 그런 그 핵 전쟁보다는 그런 그 기후 위기, 환경 위기 때문에 인류의 종말이 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지구에서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멸종은 그 소행성이 멕시코 반도에 떨어지면서 그 공룡이 멸종했던 멸종이 있었고 지금은 인간에 의한 그런 무분별한 환경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그런 그 6번째 대멸종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환경 문제 이제 근원에는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인간의 그 끊임없는 욕망들, 뭐 계속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야 된다. 뭐 그런 물론 그런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 뭐 본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절히 뭐 안분지족이라고 할까요? 적절히 그런 그 좀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시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환경 분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구라는 생태계가 한정돼 있고 그 좁은 공간에서 여러 그 인류가 그 살려면은 서로 이제 양보하고 적절한 이제 공간을 유지하면서 자기 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뭐 욕망이 무한정하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소득이 GNP가 이제 3만 달러인데 뭐 그 5만 달러로 달성해야 되겠다는 거고 뭐 5만 달러 달성하면 또 뭐 7만 달러, 10만 달러 이제 달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또 목표를 또 세우겠죠.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로 치부하면은 뭐 간단하겠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그 환경학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인간의 그 무한한 욕망을 좀 절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인구 문제를 보는 시각을 뭐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서기 1년에 전 세계 인구가 1억 명 정도로 지금 그 분석한 거에 1억 명 정도인데 그리고 그것이 쭉 그 다음에 뭐 전염병이나 뭐 기아나 등등 전쟁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거의 인구가 늘지 않다가 18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산업혁명 초기에 그때 전 세계 인구가 한 10억 명 정도로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거의 1800년 가까이 전 세계 인구가 큰 증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그 산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한 83억 명쯤 됩니다. 83억 명. 그래서 그것이 한 2050년이 되면은 한 100억 명을 돌파할 걸로.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출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 같은 그 또 저개발 국가에서는 지금도 인구 폭발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적 스케일에서 보면은 우리의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만은 전 그 인류적 지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인구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시리아 난민이나 지금 뭐 그런 전쟁 난민들이 유럽으로다가 유입되면서 또 유럽에서 여러 가지로 그 사회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뭐 유럽 또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그 이민이나 난민을 그 뭐 방지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그 나라에서 큰 그 정치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우리 그 충북 지역이 자랑하는 것이 그 국립공원이 그 3대 국립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금강과 한강이라는 또 이 천혜 그런 또 자연자원이 또 부존해 있고 또 뭐 김영환 도지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뭐 757개 뭐 저수지 같은 뭐 자잘한 또 호수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천연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그런 그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충북을 이제 지향을 하는 것이 저희 그 환경학자 관점에서 맞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지금 이제 농촌 인구가 특히 이제 농촌 인구가 이제 소멸된다고 걱정을 하는데 저 같은 그 환경 생태학자 관점에서는 그것을 뭐 인구 소멸이라고 보지 말고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같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봤을 때 그런 뭐 지상 천국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뉴질랜드의 인구 밀도가 한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저 1평방킬로미터당 20명이 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1평방킬로미터당 520명의 인구 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뉴질랜드보다 26배나 더 인구 밀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뉴질랜드에는 한 명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민국에서는 26명이 살아가니까 그만큼 이제 그 집값도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뭐 입시 경쟁이 되는 거고, 또 취업 좋은 아까 뭐 대기업 문제, 그 취업 문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또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거고, 또 직장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또 승진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또 치열한 또 경쟁이 지속되고, 그렇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지금 1위입니다. 그 1위인데도 저는 그 국가에서 어떠한 그 이 책임감이나 또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고서 뭐 애들을 많이 출산하라고 그러는지 참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한 그 개인이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자기 이제 가족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 어느 한 가정의 출산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은 뭐 마치 인구가 0.78명이 출산율이 그러면은 국가에 큰 재앙이 닥친 것 같이 그 얘기하는 것은, 그 저 같은 환경학자 입장에서는 아주 그 무책임한 그런 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요즘 그 생활인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충북 단양이나 뭐 충북 괴산 같은 지역에 한 달에 하루 이상 3시간 이상 치료하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 활동도 하고 뭐 숙박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지역에 머무르면서 그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걸 생활인구라고 하는데, 그런 그 지역에 이제 주민등록을 든 지역 주민만 생각하지 말고 그 좀 생활인구로다가 좀 폭을 넓혀갖고 좀 지방 소멸이라는 관점을 좀 유연하게 좀 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동안 몇 년 전에 유행하던 그 욜로라고 해서 그 You Only Live Once라는 그 말이 있었습니다. 뭐 인생은 이제 한 번 산다 그런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이 뭐 지방 소멸, 뭐 지역 소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획일적 사고에서 볼 것이 아니라 너무 이제 그 경제 성장이 최고의 가치라는 그런 아주 그런 획일적 사고에서 좀 벗어나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뉴질랜드나 뭐 스위스를 우리가 지상 천국에 가깝다고 보는데, 그런 나라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스위스도 그 국토의 한 70%가 대한민국 같이 산악지형인데, 그 스위스 헌법 제104조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경제의 원칙을 벗어나 농민의 농업 경작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 시장 경제의 원칙에 맡기지 말고, 특히 이 스위스 같은 세계 그 최고 선진국에서 농업 경작을 지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농업의 공공성을 그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곡물의 식량 자급률이 45%인데 45%. 우리 대한민국의 2배 이상으로다가 식량 자급률이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획일적인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뭐 인구 소멸이라든지 뭐 지방 소멸이라든지 그런 좀 사고에서 좀 벗어나 갖고 한 그 개인 또 한 가정의 그 삶의 질 차원에서 좀 유연하게 아까 말씀드린 뭐 생활 인구라는 지표를 좀 활용하는 그런 좀 유연한 좀 접근을 하면서 좀 바라봐야 이 환경적으로 좀 쾌적한 그런 충북에서 충북 도민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좀 다소 좀 제가 생각해도 약간은 좀 뭐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저희 그 환경학자의 그 관점에서 그렇게 학자적 관점에서 순수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홍상표 충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님께서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거시적이고 철학적인 원칙적인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토론 요약서로 그 제출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청주를 비롯한 충북 지역에는 산업단지가 너무 많다. 일자리 창출용으로만 만든 산업단지가 미세먼지나 이런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굉장히 주범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이런 면에서 앞으로 이 지속 가능한 그런 생태적인 환경 정책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 친화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앞으로 우리가 충청북도가 좀 더 그 환경 친화적인 그러한 허브가 되는 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추가로 환경 분야에 대하여 혹시 여러분께서 추가로 제안하실 내용이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번째 바이오 분야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충북대학교 약학과 홍진태 교수님께서 충북의 바이오 산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진태입니다. 이번 정부 그 국정 지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먹사니즘, 잘사니즘, 그러다가 K 이니셔티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문구를 몇 개를 읽다 보니까 5만 불 시대를 꼭 만들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나름으로 5만 불은 반도체나 자동차는 어려울 거고 바이오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먼저 바이오 산업부터 좀 알아보면 바이오 산업의 범위가 워낙 넓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바이오 헬스, 제약 산업, 화장품 산업, 의료기기 산업 이런 걸 합쳐서 이제 바이오 또는 바이오 헬스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먹거리의 중심이 되냐면 여러분들 그냥 보통 생각하기에 큰 산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가 잘 아는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반도체의 한 20배 정도 규모, 자동차하고 비교해도 2배 내지 3배 정도 규모로 큰 산업이 바이오 헬스 산업입니다. 그 수치로 조금 보면요, 현재 2023년도에 반도체가 한 1조 달러 정도 되고요. 자동차가 한 9조 달러 정도 돼요. 근데 바이오 헬스 산업이 14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경 정도 된답니다. 그렇게 큰 산업 구도인데도 또 여전히 클 거라고 믿는 것이 이게 다른 산업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고부가가치도를 갖고 있어요. 반도체보다도 한 10배에서 15배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우선 건강하고 또 뭐 여성분들도 많으니까 아름답고 또 오래 살고 이런 인류의 욕망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욕망 때문에 이 산업 분야가 계속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선진국가들이 투자의 1순위 산업으로 이거를 이제 키우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전체 세계 시장의 1.5%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시장 규모로는 뭐 아까 제 3대 먹거리 분야, 뭐 우리나라가 키워나갈 분야로 그 문화 콘텐츠를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3대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규모가 그래도 한 300조 정도가 돼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293조라고 뭐 제시를 하던데요. 그런 정도로 커나가고 있는데 순위로는 보면 한 10위, 뭐 좀 안 좋으면 12위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큰 산업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저도 이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실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그 글로벌로 5대 바이오 강국은 되고 싶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하면서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을 국가 첨단의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셨어요. 하면서
본인들이 이러이러한 그 전략들을 제시했거든요.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게 이따가 이제 충북도 같은 얘기고, 우리 뭐 저는 이제 오송에 있으니까 충북의 뭐 바이오 중심하면 오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큰 그 꼭지 중에 하나가 투자이고요. 아까 우리 이장희 교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인력 양성 문제이거든요. 어쨌든 국가에서도 국가 투자를 확대하고 지금 많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연구들을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 나쁜 얘기로 하면 페이퍼용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거를 좀 개편을 해보자. 그래서 성과 중심의 R&D 체계로 개편을 하자. 이제 이런 그 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 그 제약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약가를 제대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약가 보상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개편해서 혁신적인 신약이 만들어지도록 유도를 해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미국 닥쳐온 AI 빅데이터의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을 이제 하겠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만의 문제이긴 할 텐데, 최근에 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공공 의료 인프라 문제, 그리고 필수 의약품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진 전략으로 몇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으로 R&D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성과 도출형 R&D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에 맞는 약가를 보상을 해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펀드 조성, 여기에는 펀드가 국가, 지자체 같은 지방정부, 그리고 민자 투자도 이제 확대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제도적으로 개편을 하고 유도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 AI 융합해서 굉장한 인재들이 필요하거든요.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지털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AI 기반으로 진단과 그다음에 치료, 또 질병 예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저희 이제 오송으로 보면 좀 아쉬움도 있는데, 그 지역을 명시를 했어요. 화순, 인천, 시흥, 대구, 경북, 그래서 충북, 오성이 늘 경쟁되는 그런 대상 지역인데, 여기에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좀 다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상당히 이제 그거에 맞춰서 아마 가장 지자체 중에서는 중앙 정부의 전략을 잘 시행한, 그리고 나름대로 그 행동으로 옮겨온 지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바이오헬스 산업의 매출 규모로 보면 충청북도가 2위 또는 3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기능성 식품 같은 경우는 뭐 1위 정도 되고요. 화장품도 거의 1등 내지 2등 하고 있고, 제약도 3위 정도는 하는데, 이제 의료 서비스, 의료기기 분야가 한 5위로 조금 처지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충청북도도 글로벌 바이오헬스의 허브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공격적인 그런 전략을 제시를 했고요. 용어를 이제 이렇게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바이오헬스 초강국, 충북이라서 좀 충북하고 초강국하니까 좀 이게 언어가 조금 충동이 되어 보이긴 한데, 어떤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전략을 5가지를 제안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오송 바이오폴리스를 완성하고 오송의 첨단 의료 복합단지 2단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2단계는 잘못이고요. 3단계입니다. 3단계인데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를 유치하고 식약처, 질병청 등의 보건의료기관을 집적화하겠다. 그리고 바이오헬스 규제 자유특구가 우리 지역이 지정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좀 확대한다. 그 다음에 첨단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을 허용하고 신기술을 상용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촉진하겠다라는 그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바이오 인재 양성, 그리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래서
뭐 지금 좀 문의하기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한데 어쨌든 바이오 전문 대학원을 설립하겠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를 확대하고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제시했고, 글로벌 진출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전시회, 수출 바우처,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 내에 또 특별한 그런 그 권역별 특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까 국가적으로도 뭐 화순, 인천 뭐 이런 데를 제시했듯이, 그래서 우리 지역이 그동안 쭉 해왔던 천연물 쪽에서는 제천 단양, 그리고 의료기기 옥천, 그 다음에 화장품의 진천 음성을 권역별로 특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셨고요. 이를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제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3 생명과학단지를 2027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서 개발하겠다. 그리고 K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조성해서 창업 육성,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겠다라는 말씀하셨고, AI 기반의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해서 정밀 의료와 신약 개발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아까 300조 원 된다고 했잖아요. 수치가 좀 떨어지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우리가 목표는 첨단 의료 복합단지 만들고 2020년 정도까지는 한 30%에서 35%를 충청북도가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 산업의 생산량을 차지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었고 노력을 했었었는데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지역이 더 잘 돼서 그렇겠죠. 그런데 대충 그렇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25% 잡으면 한 80조 원 정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는데 조금 부족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2030년에 아까 같은 추진 전략을 잘 해나가면 100조의 산업 규모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10대 바이오 헬스의 지자체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일자리는 한 10만 개를 창출하겠다라는 제시를 해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국가나 우리 충청북도나 유사한 추진 전략을 갖고 있어요. 요약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AI 빅데이터 융합 생태계 조성하겠다. 그 다음에 실용화 R&D 지원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대규모로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민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인력 양성을 제때 좀 필요한 만큼 아까 CJ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해서 바이오헬스의 특화가 잘 조성된 그런 지자체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셨어요. 비슷하니까 그대로 실천을 지금 해왔듯이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역시 그래도 계획은 누구나 다 세워왔다고 보고요. 저도 뭐 바이오 관련해서 도액으로 국가의 그런 신천 전략들 이런 것들 계획을 해왔는데 그런 계획보다는 어떤 실천 의지를 가지고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실행해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로 제가 이제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우리 지역의 경우는 저희가 2020년도에 RIS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국가에서 제안을 했던 거고 우리 지역은 그냥 거의 무연립성으로 사업권을 받아왔어요. 그 예산이 그래도 한 600억 정도 받아온 거거든요. 제일 큰 숙제가 바이오 분야만으로도 인력 양성을 제대로 해보겠다. 그게 목표였었어요. 그때 조사에 의하면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 중에 바이오 관련 학과에서 그래도 한 4,5천 명이 매년 나와요. 그런데 한 20% 정도만 지역에 남고 여전히 수도권으로 가더라고요. 2번 청년들의 일자리가 그러니까 정주가 변한다고 그래요. 한 번은 대학 들어갈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취업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매년 한 2천여 명이 계속 부족한 현상을 바이오 분야에만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좀 더 개선을 해보자라고 그런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 그거를 뒤에 2를 붙여서
라이즈라고 그래요. RISE를 라이즈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잘 되고 그 RIS가 지난 정부 때 했던 거니까 이번 정부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준다면 인력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바이오 분야도 인력 그 수급 문제를 제대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역시 돈인데 그게 국가에서 좀 투자를 해주고 지방 정부도 투자를 해주면 민자 투자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잘하면 충청북도가 우리나라의 한 25% 또는 30% 정도의 바이오 산업의 중심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지역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매스컴에서도 들었지만 줄기세포 특화 지역으로 많이 육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분야가 상당히 또 어려워요. 그리고 특화해서 어떤 지역만 지원을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분야도 아니고요. 또 최근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면들도 생겼거든요. 그건 그거대로 또 지속도 하지만 저희들이 보면은 그거 말고도 제가 이 K라는 용어를 앞에 썼는데 K보다는 그냥 오성이나 뭐 충북이니까 CK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줄기세포 산업단지는 지속적으로 하되 최근에 오성 또는 CH 또는 K 제형 특화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 한 예를 들면 우리 당뇨병 환자가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주사제를 맞거든요. 매일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 제형을 개발하면 일주일에 한 번, 또 심지어는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그런 형태의 약을 우리 지역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저도 주식이 조금 있는데요. 엄청나게 그 주식으로 돈을 벌 거라고 흥분스러운 얘기를 해주고 어제 뭐 대대적으로 국제적인 기업들이 투자를 했다고 방송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못 봤어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 홍 교수님 좀 인도하고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도하고 그 송도하고 인천이 이제 커가고 있는데 인천의 송도가 커가는데 그쪽 지역이 이제 삼성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이런 제약사들이 만드는 게 항체. 우리 지역도 규모는 조금 작지만 그런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들을 좀 더 특화하는 단지를 조성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했던 건데 우리 지역이 가장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이오 헬스 진단 키트 개발 특화 지역 이런 거를 만들고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아까 조금 얘기가 됐던 건데 지금은 저도 후배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이런 뭐 AI 시대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퀀텀 바이오로지 메디슨 시대라고 해요. 양자, 역학, 뭐 의학 또는 바이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방사광 가속기를 다른 지역에 차별해서 설립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와 응용하면 방사광 가속기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양자역학의 그 기술이거든요. 또 우리 충북대학의 경우가 우리나라의 3대 대학으로 양자역학 컴퓨터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응용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충북이 바이오에 굉장한 지자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네, 홍 교수님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짧게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이제 7번째 마지막 토론 주제로 교통물류 분야입니다. 교통물류 분야에서는 대신전기 화물자동차 정정순 자문위원께서 충북의 교통과 물류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런 귀중한 자리에서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충북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영배 원장님과 이재진 포럼 회장님이 계셔서 특별히 제가 느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곡히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일념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교통물류라고 하면 거시적으로 보면 공항, 철도, 도로 뭐 이걸 겁니다. 청주공항의 활주로 확장하는 문제는 제가 도에 있을 때부터 꾸준히 해왔던 문제고, 또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권 통과 문제도 늘 이슈화됐던 문제고, 우리 충북의 도내를 어떻게 충청 고속화 도로를 통해서 신속하게 연결할 거냐, 청주 충주 간 그 도로 하는 것도 아직도 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거시적으로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것만이 참 충북의 교통 물류 분야에서 현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시적으로 볼 때 조금 더 이제 이걸 좁혀보면,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몰랐던, 오늘 우리 강태인 도의 과장님 와 계셔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물류 쪽에서 느끼는 저의 솔직한 뭐랄까요, 무지의 소치랄까. 사실은 우리 충북에 대신 전기 화물이 있다는 것, 69년 된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또 전국에 18개의 센터, 830여 개의 영업소, 또 3,000여 대의 대형 트럭, 720개의 전기 노선, 그래서 연간 5,300만 건의 어떤 화물 운송을 하고 있는데, 대개들 택배하고 화물 운송을 혼동을 하세요. 도어투도어로 가는 게 택배고, 소위 사람이 움직이기 어려운 기업 화물, 비정형, 이런 화물은 사람이 못 움직이니까 이제 지게차나 기계가 움직이는데, 그러한 전기 화물 분야에서는 대신 택배가 1등입니다. 택배 전국 순위로 놓고 보면 6등, 7등을 나가지만 이러한 전기 화물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1등이고, 지금 27개의 전기 화물 회사가 있었는데 거의 지탱을 못하고 2개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향후 5년, 10년 뒤에는 아마 대신 택배만 남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측들을 하세요. 우리 창업주이신 회장님께서 말씀이 정말 하기 어려운 거고, 대규모 투자를 수반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화물 터미널을 만들려면 엄청난 대형 트럭이 들락거려야 되고, 전국의 화물을 수집, 분류, 배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투자를 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대신하고 건영인가 그 2군데만 남아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뭐 CJ니 한 이런 규격화되고 이런 것은 이제 예외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우리 도에 전국 규모를 갖춘 물류회사가 있다는 것, 이거는 우리 기업을 위해서도 좋은 거다, 나라 발전에 서 좋은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교통 물류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서 느꼈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관심 분야는 여전히 미흡하다라. 제가 화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여기 이제 적시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대표적인 인프라인데 실제 기업 힘만으로 그런 대규모 화물 터미널을 갖춘다는 게 쉽지 않을 터인데, 정부나 도의 어떤 일정 부분의 지원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지방세인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를 보니까, 사실은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분리과세 세 종류로 나누는데, 이 읍면적이나 산업단지 내에 있는 물류나 화물터미널은 분류과세를 적용하는데, 같은 읍면지역에도 물류단지에 있는 화물터미널이나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합산과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거죠. 지원도 안 해주는 판에 세금까지도 과도하게 물려서, 제가 만약
재정세제국장이나 실장 때 이걸 알았으면 고쳤을 터인데 그걸 몰라서 이제 못 고쳐서 여기에 이제 우리 이강일 국회의원실에 민원을 담당하시는 단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제가 지역의 국회의원님까지 건의하고 이 협회를 통해서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조속히 개선돼야 된다. 대표적으로 우리 회사만 예를 들어봐도 이 별도 합산 과세와 분리 과세로 했을 때의 차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1년에 날 정도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물류도 중요하지만 좀 더 미시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물류를 배송하고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일이더라. 가뜩이나 정말 우리 이 젊은이들이 하기에는 힘들어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충북연구원장님 또 이재진 포럼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런 토론에 또 교통물류가 항상 함께 가서 정말 좀 우리 결국 핏줄 같은 이러한 물류가 잘 돼야 우리 기업이 잘 되고 또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런 각오로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막상 공직에 나오고 또 이 대신 택배의 사장도 한 1년 남짓 했고 지금은 자문을 있습니다만 우리 공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기업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정말 다시 한번 제가 그런 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정순 자문위원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직에 오래 계셨고 정말 이 분야에서 충청북도를 위해서 그렇고 우리나라 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하셨고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즉 충청북도의 어떤 그런 청주국제공항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한 분야가 바로 이 일반 물류 단지 내에 있는 화물 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 시설 등에 대해서도 특히 뭔가 지방세법 세제상에서 어떤 그러한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단지 내의 창구업이나 화물터미널이 받는 지방세제의 혜택을 받게 해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만 유기적으로 교통 이 물류가 되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그 청주공항도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7개 분야에서 이렇게 토론자들께서 다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간단하게 갖겠습니다. 사실은 3시 20분부터 3시 40분까지가 계획된 시간인데 벌써 45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플로어에서 한두 분 그러니까 혹시 토론자 분께 질문할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한두 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잠시 해주시고 짧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친환경구 세척 다이용기 세척센터를 수탁 운영을 하고 있고는 맡고는 업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국가산당 5송의 그 경영자 협의회 정책을 맡고 있습니다. 유재형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환경 분야에 대해서 이게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리백이다 탄소제로다 해갖고 수출 관련이 이제 당장 내년부터 우리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시작이 되는 분야이거든요. 관련해서 환경 관련 쪽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예민한 게 구체적으로 다뤄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에 관해서 한번 거론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환경 관련 그 개발이라든가 지원책이 그 아주 깊게 들어가 모든 분야에 그 적용이 되는 분야라서 그 수출 관련 또 생산 관련 이런 부분들 그 일반 그 공공재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또 혹시 한 분 더, 네, 오세동 우리 정책분과 의원님. 네, 귀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경제포럼의 정책분과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오세동입니다. 그 홍진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4월 30일 날 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라는 것이 이제 지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 사항을 저희들이 알지 못했는데 또 도에서도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발표되는 부분도 없고 마침 오늘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교수님께서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뭐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진행이 지금 더뎌지고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지금 우리 충북 청주 지역에 그 지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상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아는 만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 도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그동안 한두 가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드릴게요. 지금은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와서 K-바이오스퀘어를 조성하겠다.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굴지의 대학을 이 오송에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두 가지가 실천이 잘 안 됐는데 그때 제가 우연한 기회에 예타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예타를 보게 됐는데 앞 페이지를 보는 순간 이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거든요. 왜 그럴까 봤더니 조금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꼼꼼하고 더 좀 체계적으로 해서 대통령이 뭐 몇 주 준다고 해서 주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뭐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뭐 단돈 1,00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뭐를 만들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관련된 부서 뭐 산자부든 가계부든 복지부든 쫓아다니면서 이해를 득하고 그 말미에 뭐 그래도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이야 뭐 이런 정도로 해서라도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했었으면 조금씩이라도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뭐 어차피 지나간 얘기인데요.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송 천복 단지를 이제 만들었던 추진단장을 했었고 학교도 옮기면서 지금도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변하는 걸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또는 더 꼼꼼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미국 재생 특구 지정하면서 그 첨단 재생 특구의 줄기세포 실증 사업을 해요. 올해가 지금이 7월이거든요. 8월인데 아직까지 한 회사도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관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토론자 분들의 주제별 토론이 끝나고 이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무리 말씀은 우리 충북경제포럼 이재진 회장님께서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한 분 한 분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각 분야별로 이 하루 종일 토론해도 이게 모자라는데 이 10분 만에 압축해가지고 하시나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감사드리고 오늘 그래도 큰 이런 제안들은 우리 그 충북도의 앞으로 발전에 그 밑거름이 되고 또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오늘 그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우리 저 충북 경제 포럼 그 정책분과 위원장 우리 박성락 교수님을 비롯한 우리 그 회원들도 많이 오셨는데 수고들 많았습니다. 수고들 많았고 우리 그 충청북도 또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오늘 패널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신 토론자분들과 참석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한 결과를 우리가 정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장님. 네.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패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충북이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 마무리를 하면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